인류 이동사에서 중요한 제3의 식량 자원 중 그 첫째는 수생 연체동물입니다. 연체동물은 해안은 물론이고 인류 이주의 주요 거점인 강과 호수, 늪지에도 있습니다. 선사시대 주거지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것이 조개와 굴 껍질이 산더미처럼 쌓인 폐총이라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특별한 사냥도구나 기술이 없어도 쉽게 채집할 수 있죠. 더욱이 특정한 계절에 먹을 수 없는 홍합이나 굴을 제외하면 대부분 무독성인데다가 영양도 풍부합니다. 번식력, 그러니까 생산성도 다른 생태계에 비해 엄청나게 높지요. 특히 고대의 강하구나 갯벌이 발달한 지역에는 수많은 조개류와 낙지, 문어, 전복 등의 연체동물을 비롯해 게를 비롯한 여러 갑각류 이외에도 엄청난 사이즈와 다양한 종류의 식용 자원이 지천이었을 겁니다. 삼면이 바다인 지역에서 사는 한국인들에게 친숙한 바다의 나물인 해조류 역시 대표적인 제3의 식량 자원입니다. 전 세계 대형 해조류는 육상식물과 달리 거의 독성이 없고 영양소도 풍부한데요. 미역, 다시마, 톳, 김 등등 일상적으로 우리가 먹는 종류만 50여 종이 넘지요. 발달된 채식 문화를 상징하는 나물 요리처럼 해조류 음식 역시 요하 문명, 홍산 문화의 본령인 한민족을 정점으로 일본, 중국 그리고 동남아가 뒤를 잇고 있습니다. 순다랜드에서 황하대천으로 이어지는 해안고속도로를 따라 중위도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해조류 음식 문화가 점차 발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지난 20년간의 전 세계 해조류 양식 및 가공업 국가별 순위를 보면 극명하게 드러나는데요. 중국 57%, 인도네시아 28%, 그리고 한국, 필리핀, 북한, 일본, 말레이시아를 합치면 나머지 대륙은 2.6%에 불과합니다. 각국의 해조류 소비량 역시 동북아, 삼국이 절대적입니다. 인류의 해조류 식량 자원과 관련된 흥미로운 내용이 미국의 공교육을 지원하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교사형 블로그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017년 올린 글로 주제는 최초의 미국인이 켈프 하이웨이를 탔을까입니다. 풀어보면 미주 대륙에 처음 도착한 사람들이 빙하 통로가 아니라 아메리카 대륙 서쪽 해안에 발달한 다시마 벨트를 식량 자원 삼아 남아있을까 정도가 됩니다. 블로그의 내용을 옮겨보겠습니다. 최근까지도 베링 육교를 통해 최초의 인류가 북미에 도착했고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인류학자들은 미국의 초기 인류가 육로를 통해 도착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왼쪽 지도의 태평양을 따라 남진하는 빨간색 실선 화살표는 아시아에서 항해한 사람들이 이용한 다시마 고속도로 해안 경로를 나타냅니다. 파란색 화살표는 이전의 주장인 클로비스 우선설 육교 이론을 나타내고요. 고고학적 발견에 따르면 클로비스 이전 사람들이 13,500년 전에 다시마 고속도로를 통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좌측의 빨강 마크는 관련된 해안 이동 유적지에서 발견된 창이나 화살 등 발사체 무기의 뾰족한 부분의 모양을 나타냅니다. 이 해안 루트를 켈프 하이웨이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엄청난 다시마 숲 생태계가 거의 모든 항로를 따라 이어져 항해하는 사람들을 지원했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해조류 숲은 그 자체로도 훌륭한 영양 공급원이지만 어류, 고래, 연체동물 등의 먹이와 은신처를 제공하는 식량 창고와 같습니다. 이어서 왜 다시마 고속도로 이론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과 인류학자들은 북미와 남미 모두에서 클로비스 이전 유적지를 여러 곳 확인했고, 특히 칠레의 몬테베르데 이 유적지에서 캘리포니아산 다시마를 포함해 식용과 약용으로 보이는 19종의 해초가 발견되어 켈프 하이웨이 이론의 신뢰도를 높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빙하기가 끝나고 해수면이 125m 상승하면서 해안가에 집중 분포한 유적의 대부분이 물에 잠겼을 것이기 때문에 다시마 고속도로 가설 검증에 필요한 유적과 유물 확보가 대단히 어려울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켈프 하이웨이 논문은 본물 터지듯 급증하는 추세인데요. 켈프 하이웨이 이론을 포함해 그동안 발표된 여러 가설의 생태적 환경을 시뮬레이션한 논문이 발표됩니다. 2021년도에 프랑스 과학 아카데미의 지구과학 보고서에 실린 베링 임시 다도해 최초의 미국인을 위한 징검다리인데요. 해수면의 높낮이에 따라 변화하는 베링의 다도해와 해안선, 그리고 다시마와 미역의 생태계를 잘 드러내고 있는 논문입니다. 소개할 시뮬레이션 지도는 BP 기준으로 3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 8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 논문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현재의 해안선을 항림해서 임의로 추가했습니다. 이 이미지에는 없지만 빨간 영역은 해양, 포유류를 포함한 수많은 생명체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미역과 다시마 등의 생태계입니다. 그리고 파란 계열은 빙하의 상당 부분이 육지였던 평균 200m 이내의 대륙붕이고, 보라색 영역은 대륙붕 바깥의 깊은 바다를 표시합니다. 이 두 개의 원에 있는 섬은 알류산 열도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기원전 연도로 소개하겠습니다. 기원전 28,000년경입니다. 현재 해안선과 현재 이 점선을 보이는 거 있죠. 이 현재 해안선과 비교하면 육지가 굉장히 넓지요. 베링 육지 중에서 노란 갈색 영역은 극지 사막 기후이고, 녹색이 섞인 곳은 툰드라 지역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영역인 빨강은 다시마와 미역 생태계입니다. 기원전 23,000년경에는 해수면이 더 낮아져 육지가 서쪽으로 더 확장했죠. 그리고 최종 극성빙기인 18,000년경에는 지금의 해안선보다 육지가 500km 이상 확장되고 해안선은 단조롭습니다. 극성빙기의 끝물인 기원전 13,000년경에는 해조류 생태가 굉장히 발달한 상태이죠. 그리고 8,000년경이면 해수면이 급상승해 육지가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왼쪽 원안을 보시면 섬이 거의 해수면 아래로 사라진 상태이죠. 3,000년경이면 지금의 해안선에 거의 근접합니다. 그리고 1950년의 모습인데요. 현재 해안 모습입니다. 지금 해안선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생태계가 어떻게 형성이 됐는가, 이것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구상의 가장 중요한 생태 서식지 중 하나인 바다의 목장으로 불리는 다시마와 미역숲은 전 세계 해안선의 4분의 1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학자에 따라서 3분의 1까지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빙하기가 아닌 현재 기준이죠. 대양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지만 서식지는 대체로 위도 30도 이상에서 발달하고 있는데요. 황해 대초원에서의 알류산 열도를 지나 LA 남쪽까지 켈프 하이웨이가 형성되고,
또 다른 생태축인 중미의 산호지대를 건넌 후 페루 북부에서 남미 대륙 끝까지 분포하고 있습니다. 범례를 보시면 미역은 검정선으로 표시하고 있는데요. 영국 키업에도 있고 뉴질랜드에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요하 문명권이 가장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에서는 미역을 먹지 않는다는 점이죠. 이처럼 대형 해조류 숲은 전 세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데 소비의 대부분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특히 서해와 동해에서 일본 열도까지 이어진 요하 문명권의 해초 사랑은 고대부터 나물 사랑만큼 유명했습니다.